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상상할 때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나 우리 대신 집안일 다 해주는 그런 완벽한 AI 로봇 같은 유토피아 떠올리잖아요. 네, 보통 그렇죠. 아주 편리하고 첨단 기술이 가득한 삶을 기대하죠. 그런데 당장 내일 우리 삶을 가장 크게 뒤흔들 진짜 현실적이고 거대한 미래는요. 우주나 첨단 연구소에 있지 않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당장 동네 병원 대기실의 빈자리나 내 부모님의 요양보호사를 애타게 구하는 그 막막한 과정에 있죠. 네, 그리고 텅 비어가는 국가의 복지금고 안에도 숨어 있고요. 흔히들 초고령 사회를 그냥 인구 통계학적인 그 어떤 숫자의 문제로만 치부하곤 하거든요. 뉴스에서 매일 쏟아지니까요. 뭐 몇 퍼센트가 노인 인구다 이런 이야기들요. 그렇죠. 하지만 그 숫자가 임계점을 넘는 순간 우리가 숭시듯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사회 시스템이 완전히 새로운 문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의료, 주거, 복지, 경제 구조까지 다 바뀌어야 하니까 이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심층 탐구 시간에는 그 새로운 문법이 도대체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정책의 최전선을 여러분과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침판으로 삼을 자료는요. 케어 뉴스 김형래 편집장이 바로 오늘 2026년 4월 16일 목요일 기준으로 지난 하루 동안의 국내외 시니어 트렌드를 쫙 집약해서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단순히 어제 쏟아진 뉴스들을 읊어드리는 게 아니죠. 오늘 탐구의 핵심 미션은 명확합니다. 네, 뭡니까? 바로 정책이 종이 위에서 멋지게 설계되는 것과 그것이 실제 우리 동네에서 실행되는 것 사이에 존재하는 그 어마어마하고 아찔한 간극을 짚어보는 겁니다. 아, 설계와 실행의 간극. 청취자 여러분, 지금 사회에 막 발을 내디딘 20대든 부양의 짐을 어깨에 진 40대든 아니면 이미 인생의 후반전을 멋지게 즐기시는 시니어이던 간에요. 네, 연령대는 중요하지 않죠?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복지 예산의 흐름이나 의료 시스템의 디지털화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가족이 당장 겪고 있거나 겪게 될 미래의 청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정부의 세금 이야기부터 바로 파고들어 볼까요? 매년 수십조 원이 투입되고 무려 700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받는 초대형 복지제도죠. 기초연금 이야기입니다. 네, 드디어 올 것이 왔죠. 정부가 이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일종의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기사들 헤드라인 보셨어요? 진짜 노골적이더라고요. 펜트하우스 살면서 기초연금 챙긴다. 아니면 LA 부자 형님 통장에 매달 한국 기초연금이 꽂힌다. 이러던데요. 아, 그런 자극적인 제목들이 달릴 만도 하죠. 평생 성실하게 세금 내오신 청취자분들이라면 진짜 분통 터질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해외 자산이나 가상자산 추적을 확 강화하고 국내 거주 요건까지 신설하겠다고 나선 건데 맞습니다. 이거 약간 국가의 복지금고에 최첨단 보안 스캐너를 설치해서 비트코인이나 해외 부동산이라는 그 투명망토를 쓴 자산들을 샅샅이 차단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동안 복지제로의 거대한 사각지대로 지목됐던 뇌관을 마침내 건드린 셈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 뭔가요? 정부가 왜 하필 지금, 어떻게 갑자기 그 투명 망토를 벗길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죠. 아, 그동안은 몰라서 못 잡은 게 아니었나요? 전산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아, 무슨 시스템이 생겼나요? OECD 주도의 가상자산 자동정보 교환, 그러니까 카풀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됐고요. 국내외 거래소들의 실명 인증이나 자금 출처 소명도 극도로 강화됐습니다. 아, 옛날처럼 막 USB에 비트코인 담아서 서랍에 몰래 숨기던 그런 시절이 끝났다는 거군요. 그렇죠. 국세청하고 보건복지부 전산망이 그냥 클릭 몇 번으로 데이터 흐름을 스캔할 수 있는 인프라가 비로소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투명망토를 벗겨낼 유일한 적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판단한 거죠. 아, 듣고 보니까 그 정책의 타이밍이라는 게 확 이해가 가네요. 복지 재정 파이는 한정되어 있는데 고령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누수를 막는 게 시급하니까요. 수급 자격의 정밀함이 곧 기초연금이라는 제도의 존립 근거이기도 하고요. 근데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솔직히 약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부분도 있었어요. 어떤 점이 그러셨나요? 세상 모든 정책이 그렇잖아요. 뭔가 첨단 스캐너를 들이대서 쏟아내려고 하면 꼭 누군가는 억울하게 다치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세밀한 기준 설계가 생명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가상자산 추적의 이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면이요? 암호화폐는 주식이나 부동산하고는 다르게 진짜 하루아침에도 가격 변동성이 극심하게 요동치잖아요. 맞아요. 막 자고 일어나면 30%씩 오르고 내리고 하죠. 그렇죠. 만약 정부가 소득 인정액 산정 기준일을 특정 날짜로 딱 못 박았는데 하필 그날 코인 가격이 폭등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헐, 잠깐만요. 그러면 투기 목적도 아니고 그냥 자녀가 소액으로 사든 코인을 지갑에 갖고 있던 선량한 어르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멀쩡히 연금을 받다가 오늘 갑자기 그 서류상 가치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탈락해버리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와, 실제로 현금으로 뽑아서 만져본 것도 아닌데 계좌에 찍힌 숫자가 하루 올랐다고 연금이 끊긴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생계에 직격탄을 맞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게다가 해외 거주 요건 신설도 비슷한 함정이 숨어 있어요. 거기도 억울한 분들이 생길 수 있나요? 당연하죠. 제도의 타겟은 분명 해외에서 호화롭게 사는 이른바 원정 수급자를 막겠다는 거지만요. 현실은 그렇게 흑백으로 나뉘지 않거든요. 아, 예를 들면 어떤 사연들이 있을까요? 자녀들의 경제적인 사정이나 아니면 본인의 심각한 건강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외에 장기 체류해야만 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돌봐줄 사람이 해외에 있는 자녀뿐이면 어쩔 수 없이 나가 계셔야 하니까요. 네, 그런데 이런 개별적인 사정을 무시하고 일률적인 잣대로 거주 기간을 딱 잘라버리면요. 의도치 않게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투명망토를 걷어내려다가 아예 보호받아야 할 사람까지 밖으로 밀어내버릴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네, 중앙정부가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새어나가는 걸 막고 시스템을 돌려서 예산을 아끼려고 고군분투하는 건 알겠습니다. 네, 방향은 맞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아낀 돈이 흘러가야 할 그 현실의 현장, 그러니까 우리 동네 복지나 돌봄 인프라는 아주 매끄럽게 잘 돌아가고 있어야 하잖아요. 완전히 딴판입니다. 제가 리포트 수치 보고 진짜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정부가 야심차게 시작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이제 시행된 지 딱 2주 지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전국적으로 신청자가 무려 8,905명이랍니다. 하루 평균 8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도와달라고 문을 두드린 셈이죠. 말 그대로 수요가 폭발한 겁니다. 네, 근데 그 폭발하는 수요를 정작 받아내야 할 지자체 현실이 너무 참담해요.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자체 예산이랑 전담 조직 제대로 갖춘 것이 딱 3곳뿐이라면서요. 성동, 은평, 구로 이렇게 단 3곳입니다. 중앙정부 예산만 쳐다보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서 내 노후의 질이 완전 복불복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맞습니다. 이 수치가 보여주는 본질적인 구조의 한계를 우리가 짚어봐야 하는데요. 네, 구조적 한계요? 통합돌봄이라는 건 중앙정부가 아무리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제도를 완벽하게 설계해도 결국 어르신댁 현관문을 두드리는 건 누굴까요? 결국 그 동네 기초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이나 지역복지 인력들이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전액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지자체 역량에 맡겨버리니까요. 돈 많은 지자체는 인력을 팍팍 쏘지만 돈 없는 곳은 공무원 한두 명이 수천 명의 신청 서류에 파묻혀버리는 겁니다. 와, 완전 병목 현상이네요. 실제로 창원시에서는 공무원 노조가 참다 못해서 전담 인력 증원 조례안부터 통과시키라고 의회랑 막 전면전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창원뿐만이 아닙니다. 경기나 인천은 아예 인프라 자체가 턱없이 부족해서 신청률이 전국 최하위권이고요. 대구, 경북 쪽은 실적이 너무 조조해서 지자체장이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는 책임론까지 터졌어요. 반면에 강원도 양구군 같은 곳은 도시 기준으로 만든 모델이 인구가 쫙 흩어져 있는 우리 농촌에는 아예 안 맞는다면서 독자적인 농촌형 모델 만들겠다고 나섰고요. 네, 그야말로 전국이 대혼돈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현장에 수요의 댐이 무너지듯 쏟아지니까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통합돌봄이라는 선언 자체는 너무 훌륭하지만 그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메커니즘이 완전히 빠져 있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신청자가 몇 면이다 자랑할 때가 아니에요. 지역별 재정 격차를 어떻게 메울지, 현장 인력들을 갈아 넣지 않고 어떻게 유지할지 뼈대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태입니다. 저는 사실 이 대목에서 더 답답했던 게 그 의료행정 파트였어요. 아, 실손보험 청구 말씀이시군요. 네,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부모님 모시고 병원 갔다가 실손 청구 대신 해보신 분들 진짜 많으실 텐데 알아서 보험사로 데이터 넘어가는 실손 24 제도 시행된 지 벌써 6개월이나 지났잖아요. 네, 꽤 됐죠. 근데 동네 병원이나 의원 연계율이 고작 26%에 불과하대요. 전체 요양기관 다 합쳐도 28%고요. 네, 10곳 중에 7곳 이상은 여전히 옛날 방식 그대로 종이 영수증을 떼주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죠. 아니 지금 2026년이잖아요. AI가 막 인간 단백질 구조 분석해서 신약 개발하는 시대라고요. 네, 기술 발전 속도가 엄청나죠. 근데 가장 몸 불편하고 스마트폰 앱 조작도 서툰 고령 환자들이 아픈 몸 이끌고 원무과에 줄 서서 종이 서류 잔뜩 댄 다음에 그걸 또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타깝지만 그게 현주소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이 두 가지 현상, 즉 통합돌봄 대란과 실손 청구 지연이 결국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어떤 점에서요? 바로 정책의 선언과 지역 현장 인프라의 실행력 사이의 뼈아픈 괴리죠. 왜 6개월이 지났는데도 실손 연계율이 28%에 머물러 있을까요? 병원들이 굳이 바꿀 필요를 못 느끼는 건가요? 빙고! 동네 의원들 입장에서는 굳이 자기들 비용 들여가면서 기존 청구 프로그램을 새 시스템이랑 연동하고 서버 보안 업그레이드 할 유인이 전혀 없는 거예요. 행정 절차가 조금이라도 늘어날까 봐 거부감 갖는 것도 크고요. 아, 결국 그런 현장의 편의주의 때문에 어르신들 앞에는 새로운 장벽이 세워지는 거네요. 절차가 복잡하니까 소액 청구는 그냥 포기해버리는 분들도 속출할 거고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권리 행사의 차단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부랴부랴 인센티브 주겠다고 나선 거고요. 아, 제가 지금까지 얘기 나누다 보니까 딱 깨달았어요. 통합돌봄 대란이나 실손 28% 사태나 전혀 다른 뉴스 같았는데 중앙에서 아무리 그럴싸한 제도 발표해봤자 동네 병원이나 구청 직원이 안 움직이면 무용지물이라는 거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지역 인프라의 완성 없이는 정책도 없다는 거죠. 고령 환자들의 권익은 정책 발표장의 마이크 앞이 아니라 동네 병원 원무과와 주민센터 창구에서 지켜진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행정이나 동네 돌봄조차 이렇게 지역별로 삐걱거리는데 가장 난이도가 높은 중증 질환, 특히 치매 같은 문제는 우리 사회가 도대체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 아, 그 부분에서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히는 놀라운 현상이 등장합니다. 이번 리포트에서 가장 혁명적인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저도 리포트에 소개된 첨단 기술들 보고 진짜 SF 영화인 줄 알았어요. 뭐 하루 1시간 특정 소리만 들려줬는데 뇌에서 알츠하이머 유발 단백질 배출이 200% 늘어난다는 연구도 있었고요. 네, 발병 수년 전의 혈액 검사로 예측하는 기술도 상용화 단계고요. 거기다가 국립대병원 AI 진료에 120억 원 투입하고 AI 먹는 치매 치료제에 심지어 스타트업 로안의 해외 진출 소식까지 막 쏟아졌잖아요. 과학기술의 발전이 눈부시죠.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엄청난 모순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모순이죠? 기술이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하는데 왜 국가의 치매 정책 무게중심은 첨단 병원이 아니라 동네 경로당이랑 고속도로 휴게소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치매를 대하는 국가정책의 패러다임이 환자를 시설에 고립시키는 것에서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생태계로 이동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아, 지역사회 생태계요. 어제 기사들 보니까 부산 기장군이 동네 단체들을 치매 극복 선도 단체로 지정하고 인제 내린천 휴게소라 전국 최초로 선도 기업이 됐더라고요. 네, 대전 중구는 가정방문 검사를 늘렸고 천안시는 심지어 유치원, 초등학생들한테 치매 인식 개선 교육까지 시작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치매를 그냥 의사랑 환자 둘이서 진료실에서 해결할 의학적 문제로만 보지 않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동네 전체가 지켜보는 거대한 사회적 인프라 영역으로 끌고 나온 거죠. 중앙치매센터가 새롭게 발표한 지표를 보면 이 철학이 더 확실해집니다. 어떤 지표가 바뀌었나요?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조기 진단을 몇 건이나 했느냐가 정책 성공 기준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5년 지역사회 유지율이라는 걸 봅니다. 아, 지역사회 유지율? 그게 무슨 뜻이죠? 치매 판정을 받은 어르신이 낯선 요양시설에 격리되지 않고 평생 살아온 우리 동네에서 가족, 이웃들과 얼마나 오래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가가 국가 정책의 잣대가 된 겁니다. 와, 얼마나 우리 동네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게 아니라 존엄을 유지하는 시간을 늘리겠다는 거네요. 남양주나 미국 USC에서 돌봄 가족 지원 프로그램 확대하는 것도 가족이 무너지면 지역사회 유지가 불가능하니까 그런 거군요. 맞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걸 더 큰 흐름과 연결해 보면요. 왜 전 세계가 갑자기 시설 대신 우리 동네를 절박하게 외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해외 상황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해외 선진국들의 돌봄 시스템이 말 그대로 붕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뮌헨 사례를 보면 그 복지 선진국에서 요양원들이 줄줄이 연쇄 폐업을 하고 있어요. 아니 수요가 그렇게 많은데 왜 폐업을 해요? 재정난도 심각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돌볼 사람이 없는 인력 부족 때문입니다. 시설이 문을 닫으니 가족들은 중증 부모님 모시고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앉게 생긴 거죠. 와, 심각하네요. 일본 상황도 비슷하다면서요? 일본에서는 유루캐리 현상이라는 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르캐리요? 그게 뭔가요? 느슨하다는 뜻의 유루이와 커리어가 합쳐진 건데요. 중증 환자 생사를 다루던 대형 병원 의사들이 극심한 번아웃에 시달리다가 연봉이 반토막 나더라도 동네 소규모 진료소나 미영 클리닉으로 대거 이탈하는 겁니다. 아, 돌봄을 제공할 요양원도 환자를 치료할 의사들도 그 과부하를 못 견디고 다 도망치고 있다는 생생한 경고장이군요. 우리나라도 당장 요양보호사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전 세계가 수용과 격리 중심의 시설 돌봄으로는 이 폭발하는 수요를 절대 감당 못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야, 듣고 보니 진짜 암울한데요? 근데 그 위기 속에서 해외 의학계가 내놓은 아주 신선한 트렌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불편함 극대화, 그 마찰을 일부러 일으킨다는 개념이요. 네, 영어로는 프릭션 맥싱이라고 하죠. 저는 이거 처음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아니 모든 게 터치 한 번으로 해결되는 이 스마트 시대에 일부러 불편함을 선택하라고요? 약간 시대착오적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로봇 청소기 끄고 직접 빗자루질하라는 소리 같아서요. 하하, 얼핏 들으면 그렇죠. 하지만 뇌과학 측면에서 보면 이것만큼 과학적인 접근도 없습니다. 이 개념의 핵심은 뇌의 신경 가수성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신경 가소성이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요.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소파에서 안 일어나려고 리모컨 만들고 막 지니야 불 꺼 하면서 스마트홈 다 완성했잖아요. 네, 내비게이션 키면 길 잃을 일도 없죠. 그런데 의학계에서는 이런 완벽한 편리함이 뇌 건강에는 치명적인 독약이라고 지적합니다. 편리함이 독약이다. 네, 우리가 낯선 길을 갈 때 스마트폰 끄고 종이 지도나 표지판 보면서 이 길이 맞나 고민할 때 우리 뇌의 해마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신경회로를 막 만들어냅니다. 이게 신경 가소성이거든요. 머리를 써야 뇌세포가 연결된다는 거군요. 반대로 그냥 AI 음성 지시만 졸졸 따라가면 뇌는 이 기능은 내가 안 써도 되네 하고 신경 연결고리를 스스로 뚝 끊어버려요. 와, 뇌세포가 쪼그라드는 거네요. 그래서 의사들이 일부러 리모컨을 갖다 버리라고 처방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TV 채널 돌리려고 일부러 일어나서 걷고 물건 살 때도 시장 가서 상인이랑 흥정하면서 머리를 쓰라는 거죠. 일상에 일부러 마찰을 일으켜서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라는 뜻입니다. 아, 단순히 몸을 움직이라는 뜻이 아니군요. 그동안 우리는 나이든 분들을 방 안에서 요양보호사가 떠먹여주는 밥만 기다리는 약간 수동적인 수혜자로 봤잖아요. 네, 보호의 대상으로만 취급했죠. 근데 이 트렌드는 서툴고 시간 걸려도 스스로 장보고 요리하면서 인지수명을 쟁취하는 능동적 주체로 시니어를 재정의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스스로 일상을 통제하고 자극을 주도하는 것. 그게 약물보다 강력한 치매 예방의 근본이라는 통찰이죠. 야, 오늘 진짜 방대한 이야기들을 깊게 파헤쳐봤네요. 가상자산 추적하는 기초연금 개편부터 삐걱거리는 통합돌봄 현실, 실손 24연계 지연, 붕괴하는 독일 요양원, 그리고 마지막 불편한 극대화까지요. 정말 하나하나가 우리의 노후와 직결된 생존의 이슈들이었습니다. 김영래 편집자의 이 긴 리포트를 마무리하면서 인용한 옛 구절 하나가 깊은 여운을 남기더라고요. 오늘이 마침 음력 2월의 마지막 날인데 책은담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네, 무불예나냐는 구절이었죠. 맞아요. 뜻대로 안 된다고 너무 근심하지 말고 기쁘다고 들뜨지 말며 편안하다고 방심하지 말고 처음에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네, 무불이 무희쾌심, 무시구안, 무탄초난. 참 멋진 말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마지막 무탄초난, 처음에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진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오늘 살펴본 2026년 복지 현실에 던지는 매서운 경계 같아서요. 맞습니다. 통합돌봄이 혼란스럽고 실손 전산화가 지연되고 요양원이 붕괴하는 이 소음들은
결국 초고령 사회라는 아무도 안 가본 길을 개척하는 과정에 필연적인 성장통이니까요. 정책을 설계하는 거랑 현장 실행 사이에는 무조건 간극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초기의 혼란이 두렵다고 혁신을 멈추거나 과거에 편안했던 수용 방식, 그 구안으로 도망쳐서는 안 된다는 뜻이네요. 네,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처음의 어려움을 포기해버리는 순간 내일 당장 돌봄이 필요한 우리는 기댈 곳을 잃게 될 겁니다. 아, 진짜 국가 정책 세우는 거나 개인 노후 지키는 거나 이치가 똑같네요. 뇌를 귀찮게 하는 그 새로운 불편함을 피하고 로봇이 다 해주는 편안함에 안주하면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것처럼요. 아주 훌륭한 요약이십니다. 오늘 탐구 여정이 참 묵직한 숙제를 남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마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네요. 만약 오늘 살펴본 불편함 극대화가 인지수명을 눌리고 존엄을 지키는 열쇠라면 말이죠. 우리가 그토록 열광하면서 추구해온 완벽한 편리함과 자동화야말로 사실은 우리 노후를 서서히 병들게 하는 달콤한 독약 아니었을까요? 아,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청취자 여러분은 내일의 맑고 단단한 뇌를 위해서 오늘 당장 일상 속에 어떤 기분 좋은 불편함을 초대하시겠습니까? 오늘 당장 소파 위 리모컨을 좀 치워버리고 내비게이션 끄고 산책길을 개척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분 좋은 도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